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남북국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여기 이 남북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우선 이 남북국 시대라는 건 남쪽으로는 통일신라가 있고 위에 북쪽으로는 발해가 있는 그런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우선 남북국 시대 중에서 통일신라에 대해서 남북국의 정치 발전 부분에서 첫 시간으로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두 가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고구려 말에 행정과 군사권을 모두 장악한 최고의 관직은 어떤 게 있었죠? 그 관직은 뭐였죠? 대망리지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대망리지를 자처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들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연개소문이었어요. 연개소문이 이때 그 왕을 자기가 죽이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세우면서 본인은 대망리지에 그렇게 올랐었죠. 네, 그렇게 우리는 고구려 말 행정과 군사권을 모두 장악했던 최고의 관직이 대망리지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 후에 평양에 설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당나라가 이렇게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리고 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땅에 세 가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고구려 멸망 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평양에 고구려 멸망 후에 세운 게 뭐였죠? 설치한 게 안동도호부였습니다. 평양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말했잖아요. 백제와 신라의 각각의 땅에도 이렇게 뭔가를 설치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우선 백제 땅에는 어떤 걸 설치했었나요? 백제 땅에는 웅진도둑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냥 웅진이라고만 적을게요. 그렇게 하고 또 다음으로 신라 땅에는 어떤 걸 설치했죠? 신라 땅에는 계림도둑부를 설치했어요. 계림도둑부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여기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했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웅진도둑부를 설치했으며 또 신라 땅에 계림도둑부를 설치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당나라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의 삼국의 토지, 영토에 각각 이렇게 설치를 한 거는 당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었죠? 당의 한반도 장악. 당나라는 원래 신라랑 처음에 그 나당 연합을 맺을 때부터 한반도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 한반도를 자기들이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핵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각의 땅에 이렇게 도독부와 도호부를 설치함으로써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그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게 된 거였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배워볼 부분에 대한 학습 목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국 통일 후 신라의 통치체제 개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라하대 골품제의 모순 속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잘 기억하면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넘망파파 용필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게 없으신가요? 너무 안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난파식적입니다. 난파식적이 뭐냐면은 통일신라 시대 그 전설 속에 내려오는 필인데 이 필을 불면은 모든 세상이 평온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가진 필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신문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문왕 때는 그 전대 선대 왕의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가문사라는 절을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문사로 무슨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런 뭐 아무튼 뭔가 이상한 검은 그런 게 막 이렇게 흘러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가문사 쪽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밤이 되거나 낮이 되거나 하면은 어떤 나무가 하나가 됐다가 또 두 개로 쪼개졌다가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들이 여기 신문왕에게 가가지고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됐다가 막 두 개가 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계속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며 비바람이 몰아쳐서 7일 동안 어두웠어요. 이렇게 계속 이런 난리가 있은 이후에 비가 그친 후에 날이 된 후에 왕이 직접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들어가니까 용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용이 나타나서 검은 옥대를 신문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치면서 용이 바치자 신문왕이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이었나 라고 뭐 나무가 뭐 하나가 됐다가 둘이 됐다가 뭐 하는 그런 기이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용이 그거는 그 박수를 칠 때 양쪽 손뼉이 맞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뭐 합쳐져야 평안해지는 뭐 약간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용이 이 검은 옥대를 바치면서 청컨대 이것을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부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리를 불면 뭐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는다.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고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진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파식적이라는 이 기이한 일이 있은 후에 용이 준 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면은 이렇게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이 용이 나타나서 검은 옥대를 줬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용은 우선 그 전에 선대왕인 문무왕이 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김유신이라고 있는데 김유신은 신라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은 뭐 천지의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용이 검은 옥대를 갖다 바쳐가지고 그걸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은 통일신라 이 나라가 굉장히 평화로워지는 그런 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무왕과 김유신이 그때도 뭐 신이 되고 서로 용이 되고 해가지고 죽어서도 이렇게 통일신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뭐 큰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설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통일신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무열왕계 직계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다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무열왕은 아까 전에 나왔던 김유신의 지원으로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을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할 때 골품제에 대해서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신라에는 우선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골품제도 중에서 우선 왕이 될 수 있는
신부는 성골뿐이었습니다. 성골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의 골이 있고 밑에는 6개의 1부터 6까지의 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성골만이 있고 이때 원래는 성골만이 그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열왕 때부터는 더 이상의 성골이 없었던 거죠. 성골이 더 이상 없었고 이때 진골 출신이었지만 무열왕이 굉장히 신라의 통일을 위해서 많은 업적들을 쌓았기 때문에 김유신의 지원을 통해서 같이 이 당시에 있었던 뭐 상대등이나 상대등 비담이랑 막 그런 알천들이 반란을 다 무찌르고 나서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무열왕이 누구냐면 바로 김춘추예요. 김춘추 기억나시죠? 그 고구려에 갔다가 거기에 잠깐 잡혀있다가 또 당나라로 가가지고 결국 나단연합을 그렇게 결성하게 되는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한 김춘추가 무열왕이 진골 출신 최초로 무열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전쟁, 삼국통일을 위한 통일전쟁은 아들 윤무왕 때 완수가 돼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또 당나라까지 합세했던 그런 통일전쟁은 무열왕의 아들인 윤무왕 때 삼국통일로 완수가 됩니다. 그 이후 통일 후에는 신라의 영토가 확대가 됐겠죠. 아무래도 원래는 신라만 이렇게 여기 우리나라가 있으면 신라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땅까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게 되었으니까 물론 당나라에 의해서 그 고구려의 모든 땅을 다 갖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이전보다는 신라의 영토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통일신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인구도 증가하게 되었겠죠. 이렇게 영토의 확대와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귀족의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평안한 상태로 있고 막 다들 뭐 이제 더 세금을 낼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했으니까 귀족의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고 또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전쟁 수행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통일전쟁을 하면서 무열왕이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아들 문무왕이 이렇게 이어붙고 그 다음 뭐 신문왕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원성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8세기 후반까지는 무열왕계의 직계 후손의 왕이 계실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골에서만 이렇게 뽑혔었는데 그 왕이 이제는 무열왕 라인이죠.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게 되는 그런 기틀을 통일전쟁 수행 과정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종 무열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태종 무열왕을 위해 뭐 이수와 기부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무열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었다, 완수가 되었다라고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에 신문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신문왕은 즉위 직후에 김은돌의 난을 지나쳤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김은돌이 신문왕과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 신문왕이 사위인 거죠. 아무튼 이런 장인어른께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신문왕과 자기의 딸 사이에서 그 아이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후 신문왕 이후에 그 왕위에 대한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김은돌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바로 김은돌의 난을 바로 진압해요. 바로 진압해서 김은돌을 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권에 도전하는 진골 귀족을 대거 숙청하게 됩니다. 이 김은실도 아무래도 신문왕, 왕의 장인어른이면 굉장히 자기도 높은 귀족이거든요. 그런 귀족이지만 나는 이런 귀족도 바로 이렇게 나에게 대항을 하면, 나에게 도전을 하면은 나는 바로 죽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이 사람이 진골이니까 진골 귀족들이 나에게 도전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다 숙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진골 귀족들을 아주 대거 숙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왕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정비해요.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는 뭐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대충 말을 했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치 체제를 중앙집권적으로 정비하고 나서 이렇게 진골 귀족의 세력이 약화되었어요. 아무래도 왕 중심의 왕권이 그렇게 강화되어서 진골 귀족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렇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게 왕권의 전제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제화라는 게 전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그냥 약간 강화시킨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전제 왕권을 그렇게 정립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왕권의 전제화를 위한 통치 체제의 개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게요. 중앙정치기구는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했어요. 아무래도 왕권을 전제화시켰다. 그리고 전제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체제를 개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중앙정치기구도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밀 사무를 관장하고 왕명을 수행하는 집사부의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이 집사부가 나오기 전에 원래 신라에서는 혹시 기억나나요? 화백회의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화백회의보다 집사부의 역할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원래 귀족들의 회의잖아요. 이 화백회의도 귀족회의였습니다. 이런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의 힘을 조금 줄이고 이제 집사부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정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통치체제의 개편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들 권한이 약화돼요. 이 상대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이 화백회의, 방금 말했던 화백회의의 대장,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화백회의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상대등,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또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이 중시는 나중에 시중이라고 바뀌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적어놨어요. 아무튼 원래 이렇게 있었던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화백회의와 거기 대표인 상대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집사부와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의 권한을 강화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치체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선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했어요. 국학을 설립해가지고 유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국학을 설치한 이유는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귀족들 말고 진짜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학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유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었어요. 우리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로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귀족들이 계속 자기들의 경제 기반이 확대되어가지고 그렇게 막 사니까 왕 입장에서는 보기가 싫었던 거죠.
네. 그 사람들의 그 귀족들의 힘을 조금 억눌려가지고 내 밑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료정과 노급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체 이 관료정과 노급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신문왕이 이렇게 폐지를 하고 관료전을 주고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시죠? 네. 이 관료전은 우선 수색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 곡식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수색권이 있었어요. 우선 노급에도 마찬가지로 수색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방향을 바꿔서 설명하는 게 불편할 것 같네요. 아무튼 수색권은 두 개 다 관료정과 노급 모두 수색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급에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어요. 사람들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료전에는 노동력을 마음대로 그렇게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력의 유무가 뭐길래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토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귀족이 있으면은 원래는 이 노급이 있을 때 귀족은 여기에서 자기가 세금도 걷고 세금도 자기가 걷고 또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노동력까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다스리는 그 귀족이 나에게서 세금도 가져가고 나에게서 그렇게 역을 내 노동력을 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거의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 안에서는 그 귀족이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되었겠죠.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서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했습니다. 자, 우선 그거를 한번 이 순서에 대해서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주었다라고 지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관료전을 먼저 지급을 해요.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무리 왕권이 강한 그런 왕이라도 갑자기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 줬던 노급을 폐지시키면은 그 귀족들의 반발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어요. 또한 또 이렇게 왕권의 전쟁과 귀족 세력 약화를 위해서 육두품 세력을 대두시켰어요. 원래 신라에는 단계가 있는데 1에서 6두품이 있고 거기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진골과 성골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골품제라고 불러요. 골품제라고 하는 그 지배체제가 아니라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육두품은 자기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 신분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다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두품 세력들은 많이 당나라나 그런 쪽으로 외국으로 당나라로 그렇게 많이 유학을 가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제 왕권을 전제화시키고 내 옆에서 진짜 유능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육두품 세력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에게 각각의 그 예전의 지위에 맞는 어느 정도의 골품을 부여해요. 골품을 부여한 이유는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들을 지금 이 통일신라의 지배체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다른 나라였던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통일신라에서 우리 같은 신라인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라의
이 사람들을 신라의 지배 체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각각 어느 정도의 적당한 고위품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관직에 참여도 인정해 주었어요. 관직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해준 이유 또한 국가적인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이제 통일신라라는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관직에 참여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를 위해서 그 왕권의 전제화를 위해서 그 체제를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영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영토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원래는 그냥 여기 이렇게 한쪽에 신라가 있었는데 이제 고구려 백제가 있었던 그곳도 다 같이 통일신라의 영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영토를 구주 오소경 체제로 편성합니다.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재편성하는 이유 또한 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구주 오소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은 구주는 그냥 우리가 지금 팔도가 있잖아요. 팔도 우리 대한민국에 팔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신라를 9개로 나누었어요.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대충 나눠보면 이렇게 9개로 나누었습니다. 9개로 나누었고 또 오소경은 이 경이 서울 그러니까 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 신라의 수도는 금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이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원래 그냥 신라만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들을 어느 정도 우리 신라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 수도는 약간 조금 이렇게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안 좋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치우쳐진 수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소경, 5개의 작은 서울, 5개의 작은 수도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구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5개의 작은 소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 밑에는 군과 현을 두어서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이 지방관은 지방으로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말해요. 그런 군현을 두고 그 군현에는 이런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곳에다가 지방관을 다 파견할 수는 없으니까 말단 행정구역이었던 촌에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이었던 촌주가 관리를 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 말단 행정구역, 그러니까 제일 낮은, 제일 작은 그런 행정구역인 촌까지는 이 사람들을 지방간에 다 파견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원래 토착 세력으로 있었던 촌주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외사정을 파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군현에 가 있는 지방관을 감찰하게 하였으며 상수리 제도로 지방 세력을 통제시킵니다. 이 상수리 제도는 나중에 배울 고려시대 기인 제도와 유사한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를 쉽게 보면은 쉽게 상수리 제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인질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제 혹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수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중앙 쪽에 놔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내 아들이 여기 이 중앙에 이 서울에 거기 수도에 가 있어요.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겠어요? 내가 반역을 일으키면 여기에 있는 그 수도에 있는 내 아들이 바로 죽으니까 바로 거기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수리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지방 세력을 통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 행정에서 중요한 곳에는 특별 행정구역인 오소경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오소경을 수도의 편파를 보완하고 지방 세력을
또 이렇게 여기에 보내가지고 지방 세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소병을 특별 행정구역에 오소병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오소병의 위치입니다. 여기 금성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굉장히 치우쳐져 있으니까 오소병을 이렇게 두어서 수도의 평파를 보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지방 세력을 감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군사 조직은 구서당 10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 구서당은 중앙군. 그러면 10정은 뭐겠어요? 지방군이겠죠? 중앙군과 지방군을 이렇게 구서당 10정으로 재정비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구서당인 중앙군에는 피정복민들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정복민들은 우선 그러니까 물론 중앙군이니까 신라 사람들도 있겠죠? 신라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고구려, 백제 사람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가림까지 이렇게 중앙군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신라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통일신라로 하나로 뭉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군의 피정복민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여기 지방군은 각 주마다 한 점씩 배치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구주 오소병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주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주라는 곳에만 2개의 정을 배치했습니다. 한주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한주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만 2개의 정을 배치를 했을까요? 우선 여기가 그 국경선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국경선 지역, 이렇게 여기에서 가장 끝부분에 있는, 신라의 끝부분에 있는 그런 국경지대였기도 하고 또 금성이랑 여기 수도와도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여기 한주에만 특별히 이 정을 배치해가지고 총 10개의 정, 구서당 10정으로 이렇게 군사 조직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재정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여기 교과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사 백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사만이 한 집을 이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삼국 통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만이 한 집을 이루다, 삼국 통일. 한 집을 이루었다는 것은 통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 통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를 살펴보면은 삼국은 오랫동안 대립하고 다투었지만 혈연, 언어, 문화 등에서 일정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과정에는 삼국인들은 서로 힘을 합치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싹텄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옛 지배층을 골품제 체제에 편입시켜서 제한적이지만 관직 참여를 인정했다라고 우리 같이 배웠었죠. 또 지방행정구역을 구주로 정비하면서 신라, 백제, 고구려의 옛 땅에 각각 3주씩 설치하였다. 이렇게 구주니까 3개의 국가 땅에 3개씩 3주씩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이 구서당을 편성할 때는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계, 백제계, 말가에게까지 포함을 시켰다라고 우리가 다 배운 부분이죠. 그렇게 이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신라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왕위쟁탈전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8세기 말에 우리가 8세기 말까지는 무열왕계의 그 직계 후손들이 그렇게 왕위를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 8세기 말에 무열왕계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은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골 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원래는 무열왕계의 그 전제 왕권이 있었잖아요.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 왕위를 이으면서 전제 왕권을 확립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무열왕의 전제 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전제 왕권이 붕괴되니까 모두 서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왕위 쟁탈전 또한 전개되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약화하게 되었고 또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들의 힘이 강해졌어요. 아까 전에는 우리 신문학에 대해서 배울 때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역할 중에 하나로 이 상대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왕권이 약화되어가지고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들의 힘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또한 귀족은 대농장, 거대한 그냥 농장, 자기들이 엄청나게 큰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어요. 또 사벽을 육성하고 자기들이 이제 또 노급이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경제 기반이 또 다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가 되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귀족이 계속해서 농장을 자기들만 땅을 넓히고 자기들 막 뭐 사병 자기들 마음대로 막 병사 만들고 자꾸 키우고 자기들은 사치스럽게 사니까 농민들은 초적이나 노비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초적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땅을 잃고 농민들이 땅을 잃고 도적처럼 되는 거예요. 도적화되는 그런 거예요. 도적화되는 거를 그 풀에다가 비유해가지고 풀에 비유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초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살펴보면은 농민은 도적이 되거나 노비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귀족들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려서 이제 농민들은 계속 뭐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초적과 노비로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자 결국 농민 붕괴가 계속 일어나게 돼요. 신라 말기에 그래서 농민 붕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냥 자기들이 정말 못 살겠으니까 우리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금이랑 그런 것들은 계속 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농민들이 계속 붕괴를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 K사 613 탑지인데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신라 말기 모습을 악 중에 악이 없는 곳이었고 굶어 죽은 시체와 전사한 해골이 들판에 벌처럼 흩어져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뭐 악 중에 악이 없는 곳이 없다. 그리고 막 뭐 시체 굶어 죽은 시체가 많고 막 뭐 해골 전사한 해골들이 그렇게 들판에 벌처럼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신라가 정말 많이 신라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불품제의 모순 속에서 새 시대의 기운이 싹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자, 우선 왕위 쟁탈전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중앙 정부의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냥 다들 이제 자기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나도 왕이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왕자리에 가고 싶은 거지. 자기들은 왕을 무시하지만 그래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위 쟁탈전으로 중앙 정부의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화되니까 이 틈을 타서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의 호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중앙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왕위 쟁탈전이 계속 일어나니까 왕좌를 두고 싸우게 되니까 거기에 지방에까지 이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방 세력인 지방 호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근거지에 성을 축조를 하고 또 사병을 육성했어요. 자기들 개인 사병, 개인의 군대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을 축조하고 자기들이 사병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을 이 호족들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백성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를 유학한 육두품 출신 학자들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를 비판했어요. 무엇을 비판했을까요?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이제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 새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제 그냥
왜냐면 이 골품제의 모순이 어떤 거였냐면은 능력이 아니라 혈통으로, 이때 혈통으로 계속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능력은 나중에 뒷전이고 계속 혈통이 제일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두품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육두품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그렇게 의지도 있고 잘 하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냥 자기들은 잘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무시되고 혈통만 중시하면서 살던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육두품 사람들은 여기에서 신라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당나라로 유학을 많이 가요.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유교 사상을 배우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곳이 필요하다, 새 시대가 필요하다, 새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라 때 처음부터 이렇게 이게 당연히 받아지지 않았겠죠. 왜냐면 여기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태어난 금수저를 아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 학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신라에 엄청나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반신라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중앙귀족이랑 연결되었던 교종불교, 이 불교에서도 그 종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교종불교는 그 귀족들의, 우리가 나중에 그 불교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이 교종은 왕이랑 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파였어요. 그런 종파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종 불교를 부정하는 선종 불교가 유행을 했어요. 또한 풍수 지리설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종 불교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이 당시 못 배우고 못 가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 종파였어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몇 가지의 글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우선 잠깐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또 이거는 고려시대 가서도 또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종불교는 불림 문자, 그러니까 이 문자 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 있으면은, 마음과 깨달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이랑 연결됐던 교종불교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선종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었고요. 풍수지리설은 뭐 다들 대충 아시죠? 막 뭐 배산의 임수 같은 그런 뭐 지리적인 요건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막 뭐 이 땅이 왕이 나올 땅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막 수맥 짚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종불교와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자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 왕이랑 귀족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런 불교가 아닌 그냥 서민들을 위한 그런 불교가 더 유행을 하고 이런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게 되니까 중앙정부의 그 권위, 자기들은 원래 그냥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전생에 뭐 덕을 쌓아서 선택받았다라면서 그렇게 우겼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불림문자 같은 거를 주장하는 선종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되었습니다. 또 아까 전에 등장했었던 지방호족은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 아까 전에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 나왔었죠? 육두품 출신 유학자와 그리고 선종승려, 서민들의 편과 같은 그런 선종승려와 이렇게 후족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신라가 있었는데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완산주에 도읍을 하고 900년에 이렇게 후백제를 건국하고 그 이후로 중에는 뭐를 만들었을까요? 후백제 나왔으니까 후고구려가 나오겠죠? 송악에 도읍을 하고 902년에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골품제의 모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건국되어서 이제 신라는 통일신라가 아니라 다시 삼국으로 분열된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아마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할 때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34페이지 탐구활동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 글은 신라 말의 시대 상황에 대한 글들입니다. 여기 첫 번째 문제, 여기 문제를 보면은 자료 1과 2를 참고해서 신라 말 시대 상황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라고 있습니다. 답을 같이 보여주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나라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아까 전에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었죠? 우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라고 해서 약화되어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중앙정부도 문제가 정말 많고 나라 곳곳에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농민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냥 중앙도 문제고 이제 여기 이 지방에 있는 농민들도 문제였던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여기 가난 때문에 노비가 된 백성이라는 글입니다. 여기에는 뭐 봉양할 것이 없으면은 홀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뭐 봉양할 것이 없으면 품을 팔고 때로는 국어를 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서 드렸다. 근데 뭐 오래되자 가난함을 이기지 못해서 부잣집에 가서 결국 몸을 팔아가지고 본인이 그냥 종이 되기로 스스로 노비가 되었다라는 글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로 하고 쌀 10여섬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온종일 그냥 거기에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밥을 지어서 돌아와가지고 또 봉양을 하는 그런 신라 말의 효녀 지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농민 봉기 관련된 글을 한번 보면은 진성여왕 3년에 나라 안에 여러 주군에서 공부 보이시죠? 곡물과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까 창고가 비어버렸다.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접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통제력이 약화되어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어서 이제 여기 세금 같은 게 공부가 제대로 받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라도 궁핍해지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이라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여기는 자꾸 세금 내라고 그렇게 독촉하고 하니까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나라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여기를 통해 가지고는 백성이 스스로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성평가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신라의 진골 출신 최초의 왕은 누구였죠? 신라 진골 출신 최초의 왕은 무열왕이었죠. 태종 무열왕이었습니다. 이 진골은 원래는 오로지 상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제 이때 무열왕이 최초로 진골 출신으로 최초의 왕위에 등극하고 그 뒤에 8세기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열왕이 누구라고 했었죠? 삼국통일 할 때 큰 공을 세운 김춘추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당나라에 유학한 뒤에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한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육두품 출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골품제의 모순. 그럼 골품제의 모순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능력보다 그 사람의 혈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게 골품제의 모순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선 뒷전이고 우선 혈통이 좋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두품 너희 났는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당나라에 가가지고 유학까지 했는데, 네, 유학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골품제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중에 결국 지방 호족들이랑 선종승려가 그렇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통일신라에 대해서,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남북국 중에 하나였던 신라와 남북국은 신라와 발해가 함께 있던 그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통일신라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발해에 대해서, 발해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발해의 성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